자, 여기서 해야 되나? 네, 반갑습니다. 사회탐구 전문 강의 플랫폼 김용우 제이스쿨 S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용주 강사이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를 찍는다고 했더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어쨌든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오늘 하게 될 거는 이제 9월 모의고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어제는 사회문화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정치화법 해설을 할 건데요. 어제 이제 사회문화 해설에서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댓글로 수정을 해놨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그거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그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정치화법 해설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정치화법을 먼저 총평을 좀 해보자면 정치화법은 상당히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평소에 나오던 것처럼 나왔고요. 킬러 문항들, 평소에 나오던 킬러 문항들 그대로 출제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총평에서 할 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기존과 상당히 비슷하게 나왔고, 표본성 문제가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선지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선지들이 출제가 되었다. 라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면 총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을 한정해서 해석한대요. A는 뭐야? 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 현상설이 되는 것이고, B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고 있는 거죠, 정치를. 그지? 집단 현상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A는이 아니라 B는 이겠죠. 자, B는 그죠?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대사회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A와 달리 B는, 자, 이거는 좁은 의미로 보든 넓은 의미로 보든 이건 정치죠. 그죠? 좁은 의미로 봐도 이건 정치고요. 넓은 의미로 봐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해서 국가가 하는 행동은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정치인데 갈등을 해소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정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집단에서 발생하는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것이고, 얘는 국가 기관만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정치라고 보는 것이니까 둘 다 정치로 본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넓은 의미와 달리 좁은 의미는 국가활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죠. 그치? 오히려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치? 자, A와 B 모두 A는 아니죠. 이런 활동은 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정치를 넓은 의미로 보는 사람들만 정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는 빠르게 끝이 났고요. 자, 2번 문항, 법치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A는 과거 독일 의회에서 제정한 습권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A는 형식적 법치주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확실하게 여기서 나오고 있죠. 합법적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A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B이기 때문에 B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자. 가는 공통점이고 나는 B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그지? 한번 보면 형식적 법치와 달리 실질적 법치 아니지. 둘 다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통치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B와 달리 A는 아니죠.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위헌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내용도 정의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실질적 법치의 내용이 되는 거지. A와 B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구하죠. 법치주의니까요, 둘 다. 둘 다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가는 이제 공통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 법의 목적과 내용이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가 들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실질적 법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니까요. 그지? 나에는 실질적 정당성보다 절차적 합법성을 더욱 강조한다가 들어갈 수가 없죠. 비의 특징이니까요. 이게 바뀌면 맞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3번.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이제 5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요. 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 원리니까 A는 뭐야, 일단? 복지국가의 원리죠. 자, B는 뭐야, 이제? 세계평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평화주의, 세계평화주의,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국제평화주의, 세계평화주의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자, A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국가 권력이, 자, 이거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이 된 거죠. 자, 복수정당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는 둘 다죠. 모든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면서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예요. 달리가 틀렸고요. B와 달리 A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 질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하는 근거를 둔다. 답은 4번이 딱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5번.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 규정은 B가 아닌 A를 아니지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지? 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4번.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기역은 주민에게 과도한, 자, 일단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거니까 이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없고 A와 B, 기역과 니은이 무엇인지를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기역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의 투표로 정하는 제도래요. 그러니까 기역은 주민투표지. 자,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집행기관인 A니까, 자, A는 뭐야? 지방자치단체 장, 지자체장, 그죠? 자, 이 투표의 결과를 통지받을 때는 지체 없이 의결기관인 B의 의결기관이라 되어 있으니까 B는 당연하게도 지방의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니은은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지방 공무원직을 주민의 투표로 상실하는 제도, 주민소환제도죠.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권을 가진다. 맞죠? 그러니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를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랑 대비시켜서 봐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설명할 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은 이게 바뀌어야 되겠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편성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을 심의 확정할 수 있고요. 얘도 바뀌어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기역은 주민투표, 니은은 주민소환이기 때문에 얘도 틀렸고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음 5번으로 가죠. 헌법기관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잠깐만요. 내가 이거 설정 하나를 해놓는 걸 까먹었네. 기다려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됐어요. 좋아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헌법기관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는 B가 제의 요구를 했대요. 자, 그러면 제의 요구한 법률안을 재의결했대. 그러니까 A는 일단 국회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제의 요구를 했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대통령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지? C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자, 그러면 C 후보자가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후 대통령은 C가 제청한 국무위원, 그러니까 임명 제청권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또 국회가 임명 동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C는 국무총리라는 게 느껴지시죠? 임명 제청권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지? 그래서 위원과 A에서 임명한 동의안이 의결된, 자,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의결된 D의 장을 임명하였다. 이제 상고심을 담당하는 D라고 했으니까 D는 대법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장은 이의 재판관 3명을 지명하였대요. 그럼 얘는 헌법재판소라는 거 확인되시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은 어떻게 임명을 했어요? 9인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에서 3명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을 하죠. 그지? 그래서 333 이렇게 나눠졌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는 헌법재판소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국회의 제소가 아니라 정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회에서 어떻게 제소를 해요? 정부의 제소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죠. 2번,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죠. 3번,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가지죠. 국무총리 해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셨어야 되겠죠? 자,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아니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죠. 대법원은 국회와 대통령 상호 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돼야 되니까 이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잖아요. 그죠?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주체는 헌법재판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본권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정치화법 역시도 사회문화처럼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번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범위에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만 포함시키고 난민 인정자는 제외하는 이 기준이 난민 인정자의 A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대요.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 뭐예요, 지금?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와 난민 인정자를 지금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별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A는 지금 평등권과 관련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라는 점에서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수급의 자격이 있어서 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기준으로 차비를 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권 침해라는 걸 여기 뒤에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얘는 자유권이고요. 참정권이죠. 청구권이고요.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더라도 제한될 수 없는 본질적 권리라는 건 없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없어요. 제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다면 전부 다 제한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도 제한될 수 없는 아주 신과 같은 존재의 권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없다. 아예 틀린 선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7번.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자, A는
다가올 선거 공약을 수립하려고 한대요. 자, 그러니까 A는 정당이라고 볼만 하겠죠. B와 C의 제안을 검토했대요. 자, 그러면은 관련 산업 분야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B. B는 그러니까 이익 집단이 되겠네요.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된 공익실현.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시민단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A는 정치사역. 자, A, B, C 전부 다 정치사회기관을 기능을 수행하죠. A와 달리 이익집단. 아니죠. 오히려 바뀌어야 되겠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는 정당입니다. 정당. C와 달리 B는 정책결정기구로서 셋 다 정책결정기구가 아니에요. 셋 다 정책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셋 다 아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 자, A, B와 달리 C는 아니죠. 달리가 틀렸습니다. 전부 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B, C와 달리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정치적 책임도 지는 거고요. 자, 이 정도로 하면은 여기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럼 다음 8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얘가 살짝 까다로웠을 수 있죠. 자, 그럼 보면 갑과 을은, 자, 갑은 여성이고 을이 있는데 법률혼 관계이니까 이렇게 짝대기 그어줬고요. 법률혼 관계에서 A를 출산했습니다. A가 6살 때 갑과 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용을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했다. 그 후 갑과 병은 법률혼을 하였습니다. 갑과 병은 법률혼을 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친양자 입양을 하였습니다. 1년 후, 그죠? 1년 후 을은 불의의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였고, 그러니까 타임라인 1년 후 사망했고요. 갑과 병도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자, 협의 당시 갑과 병은 14세, 이때는 14세가 됐네요, 이제. 양육권과 친권을 갑이 단독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갑과 이혼한 병은 정과 만나. 자, 정과 만나. 법률혼을 하였고, 지인의 자녀 B를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양자로 입양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을 보면 갑과 을의 이혼 당시 A에 대한 양육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아니죠. 우리 양육권을 지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첫 번째 협의해야 하고요. 협의가 안 된다면 법원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원을 지정해 줘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해야 돼요. 먼저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을의 사망 당시는 근데 이미 을이 사망할 때 당시에는 이미 다 끊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와 달리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둘 다 상속받을 수가 없죠. 둘 다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지? 자, 그럼 다음 병의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은 법원으로부터 갑과 병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때부터 인정된다? 아니죠. 이거 이혼 신고가 되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된 뒤로부터야 이제 그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병과 정의 법률론을 통해서 정은 A의 친족이 된다? 그쵸? 지금 보세요. 병의 자식이에요. 왜냐면 친양자 입양을 했잖아요. 그치? 병의 자식인데, 근데 정은 병과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자식이니까 친족이죠. 사촌 이내의 혈족,
그죠? 그러니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게 전부 다 이제 친족이잖아요, 친족. 8촌 이내의 혈족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친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이러면 친족이 된다고 해요. 8촌 이내의 혈족이니까 이제. 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자, 그럼 5번은 왜 안 돼요? 5번. B에 대한 친권이 대체 어디 있어요?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게 가지는 부모의 권리예요. 근데 이제 B는 이미 성년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친권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러면 바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 이렇게 몰려 있네요. 그죠? 자, 한번 보죠. 갑은 을이 소유한, 자, 그러니까 을이 이 랜드마크 놀이시설을 소유한 사람이고요. 갑은 점유한 사람이죠, 지금. 하면서 이렇게 침팬치 관리를 담당하는 고용계약을 병과 체결했대요. 그러니까 침팬치 관리를 담당하는 고용계약을 병과 체결했대. 그럼 계약을 했다면 그럼 이게 근로계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이 사용자이시고 이분은 이제 피용자가 되겠죠. 평평. 자, 그러면은 방학을 맞이하여 무의 법정 대리인인 정은 무와 함께 이 시설을 방문을 했대요. 오전에 무는 회전목마를 타던 중에 벨트 잠금 장치 고장으로 회전목마에서 떨어져 종아리 다쳤대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원이잖아요, 동물원. 그죠? 동물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한테 손해를 끼친 거죠, 그죠? 그지? 그날 오후에는 갑의 직원 병이 아이들에게 침팬치를 만지도록 체험을 시켜두던 중 병의 과실로 병의 과실로 침팬치가 무를 핥혔습니다. 이에 화가 난 무가 침팬치를 묶어둔 줄을 풀어버렸고 병의 과실로 열려있었던 체험장 문 밖으로 달아나서 침팬치를 잃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 무는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가볼까요? 자, 갑은 병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무에 대해서 사용자로서 특수불법 행위를 지지 않죠. 그죠? 너무 맞는 말을 해놨어요. 그죠? 자, 특수불법 행위를 지는데, 근데 문제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을은 손해방지에 필요한 특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무에 대해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불법 행위를 무조건 지지. 그러니까 갑이 면책될 수 있는 것이지 을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면책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병은 갑에 대해 채미불이행 책임을 지지. 고용계약 맺었잖아요. 채무를 잘 이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채무 불이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불완전하게 이행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그지? 자, 정은 무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갑에 대해 감독 의무자로서 특수불법 행위를 진다. 잠깐만. 근데 이게 왜 틀렸을까요? 얼핏 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지금 책임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으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거죠. 일반 불법 행위를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책임 능력이 있어요.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무는 갑에 대해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죠.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무가. 그지? 자,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화법에서의 킬러 문항인데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자, 그럼 다음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북극해 연안국들의 A와 B 가운데 갈등하고 있더라. A를 우선시하는 국가들은 국제해양법 협약, 그러니까 A는 뭐겠어요? 이제 조약이 되겠죠. 자, 반면 B를 우선시하는 국가들은 장기적인 반복과 관행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승인된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관습법이 되겠지. 자, 그러면은 기억, 조약은 국제기구도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죠. 우리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체결 비준한 조약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죠. 대통령이 체결 비준했는데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법률과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조약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에는 헌법보다는 아래에 있어요. 자, B의 예가 아니라 이거는 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죠. 문명국이라면 당연히 수용할 만한 원칙들, 법의 일반 원칙과 관련된 이야기고, B는 국제사회에서 포괄적 구성력을 가지지만 이를 위반한 국가의 동의 없이도 아니지,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동의 없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얘도 상당히 독해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항공사들은 2008년경 약관을 개정하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다. 이 약관에 의하여 마일리지가 소멸된 고객들은 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만 보면 이게 계약 공정의 원칙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에 대법원은 해당 약관이 A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니까 A의 한계를 일탈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를 위반하여가 아니라 A의 한계를 일탈하여 약관 조항이 무효로 볼 정도로 이르렀다고 볼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여 얻는 이익만큼 고객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그 이익의 불균형 정도는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에 이르지 않았다. A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 A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에 침해하지 않았다. 계약자의 원칙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A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고른 친구들이 여기에 낚인 거죠. A의 한계를 일탈하였는데 그럼 계약 공정의 원칙의 한계를 일탈한 게 대체 뭐예요, 이제? 너무 공정하게 한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계약을 하는 거에 한계를 일탈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들 보면은 재산권 행사의 소유권 행사의 공공문리 적합 의무,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이 친구 과실 책임의 원칙이죠. 그죠? 이 정도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럼 12번. 네, 12번 한번 보죠.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중 A는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에 정제가 되었을 때 소송 당사자의 재청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른 재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자, 그러면 A는 위헌 법률 심판이죠. 자, B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A 위헌 법률 신청 재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심판이다.
B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죠. 자, 그럼 C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죠. 살펴보면 A가 아니라 B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고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둔 명령이나 규칙은 A의 대상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명령이나 규칙은 명령규칙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인 것이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3번. B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재항고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도 C 헌법소원은 국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도 안 되는 거죠. B와 달리 C는 아니죠. 둘 다 아니지 잠깐만. 그치. 둘 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가 있죠. 둘 다 이 법률이 위헌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살펴보시면, 자, 한번 보면 소속 직원 갑이 있대요. 수차례 회사의 공금을 몰래 빼돌려는 사실을 적발했어요. 갑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요. 갑은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검사는 갑을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 갑의 회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둘 다 항소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대로 확정이 딱 났겠죠. 자, 그러면 검사는 갑의 구속에 대해서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 심을 하는 건 검사가 아니라 갑이 신청해야 되는 거지. 갑이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어떻게 돼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래서 구속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구속을 하려고 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그럼 그 법원의 영장실시일 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구속이 된 다음에 구속된 자는 구속적부 심사, 이 구속이 잘못됐어요 라고 구속적부 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구속된 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갑은 기소 이전에는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죠. 미란다의 원칙에 있잖아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간에. 1심 법원은 갑에게 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라 집행유예.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그죠?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땡땡 회사는 갑을 상대로 한 별도의 민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대. 이게 교묘한 함정인데 별도의 민사재판 아니지.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라는 것은 형사재판의 결과만을 가지고 배상도 이렇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민사재판까지 하면 번잡스러워지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 무슨 별도의 민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답은 당연하게도 5번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잘 읽어야 돼요.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없다. 만약에 좀 없다를 제대로 못 읽었으면 틀리는 거죠, 이제. 왜냐면은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보이잖아요. 유죄 확정 났는데 어떻게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표분석 문제인데, 네, 한번 보죠.
전체 의석수는 30석이에요. 30석이고 1인 2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하고 있고요. T식이 갑국과 을국의 비례대표 의원 선거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갑국과 을국 모두 10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가 10개예요. 지역구 의원을 득표수로 선출하며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수.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2명 뽑는데 저 선거구는 3명 뽑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선거구가 2명을 뽑으면 모든 선거구다 다 2명씩 뽑아야 된다는 거지. 동일하였다. 자, 그러면 T+1식이 어쨌든 T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자, T시기에 정당 의석수, 갑국은 지역구 의석이 20명이네. 그지? 여기는 10명이니까. 그러니까 을국 때는 소선거구제를 사용한 것이고 여기는 중대선거구제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서 인원을 계산해 보면은 6, 2, 2. 얘는 비례대표 의원이 20명이니까 8, 10, 2 이렇게 되겠죠. 그지? 총 20명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10명이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T+1식의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와 이렇게 바꿨대요. 갑국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2배로 늘리고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수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축소했대요. 자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수를 10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20으로 늘린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은 T시기 대비 T+1시기의 지역구 의석수의 비는 그러니까 T시기 대비 T+1시기예요. 그러니까 T시기에 비해서 반절이 됐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10명 됐다. 아니지. 10명이 아니라 5석이 됐다는 거지. 얘는 2석이 됐고 얘는 3석이 됐다는 소리죠. 비례대표는 2분의 3석이니까 자 6석이었어요 원래. 9석이 됐다는 소리고 얘는 3배가 됐으니까 6석이 됐다는 소리고 5석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죠. 얘는 이제 비례대표 의원 선거만으로 선출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례대표로만 선출하게 되니까 빵빵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은 얘는 9석 원래 8석이었으니까요. 여기는 18석 여기 이제 3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쭉 읽어보면은 뭐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T시기의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서로 다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국가가 정부 형태를 변경해서 T+1시기의 두 국가의 정부 형태는 서로 같대요. T+1시기의 두 국가의 정부 형태는 서로 같대요. T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갑국이 C당 소속. 자, T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갑국이 C당 소속, 을국이 X당 소속, T+1시기의 행정부 수반은 갑국이 A당 소속, 을국이 Y당 소속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표는 뭐 이런 선거를 비교하는 것이고 자, 의원 내각제인 경우 각 시기 최초 구성된 내각은 해당 시기 동안 변경 없이 지속되며 단독 내각 성립이 가능하다면 열린 내각은 구성하지 않아요. 자, 단독 내각이 성립 가능하다면 열린 내각은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치? 네, 뭐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분석이 끝이 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지. 단독 내각, 의원 내각제인 경우에는 단독 내각이 성립한다면 열린 내각은 구성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과반인 애들 없죠. 여기엔 과반인 애들이 있어요. 그지? 자, 갑국의 T시기에는 과반이 A당이에요. 그지? 총 16석이잖아요. 그죠? 10석, 6석 이러니까. 근데 C당이 당대표가 C당이 행정부 수반이 됐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세요. 단독 내각 수립이 가능하다면 열린 내각은 구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단독 내각 수립이 가능한데 행정부 수반이 C야. 그러니까 T시기, 자, 갑국, 을국이 있을 때, 자, T시기가 이제 여기 T시기 갑국이 대통령제라는 것이고 얘가 의원 내각제인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T시기의 갑국과 달리 을국은 자,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가 자, 그러면은 이게 이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동일 선거군의 당선자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했는 선거구제 중대 선거구제인데 을국이 소선거구제였는데요? 틀렸죠? 그지? T 플러스 1시기에 을국의 X당과 Z당의 의회수의 합은 의회 전체 의석수의 과반이다. T 플러스 1시기에 X장과 Z장. 아니죠. Y당이 18석을 얻었다는 건 이 나머지 둘은 과반수가 될 수가 없다는 소리지. 얘가 과반을 먹어버렸으니까 Y가. T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시기에 갑국의 A당과 달리 C당은 의회 의석률이 증가하였다. A당 원래 16석이었는데 14석으로 줄었고요. C당 원래 8석이었는데 8석이 됐어요. C당도 의회 의석률이 증가하진 않았지. 둘 다 분모 분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C당은 T시기에도 30분의 8이었고 T 플러스 1시기에도 30분의 8이었기 때문에 증가하였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라고 해야지. 그대로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4번 T시기에 비해 T 플러스 1시기에 을국은 의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었다? 자, 을국은 아예 다 비례대표제로 바꿔버렸어요. 지역 대표성이 강화되려면 소선거구제를 더 늘렸어야지. 그래야 지역 대표성이 더 강화되죠. 그지? 근데 이렇게 비례대표제로 통틀어 버리게 되면 이건 국민 대표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T 플러스 1시기에 을국 Y당의 의회 의석수는 T시기 갑국 B당의 의회 의석수의 3배이다. 자, T 플러스 1시기 을국 Y당의 의회 의석수는 18석이에요. T시기 갑국의 B당 의회 의석수는 2 플러스 4니까 6석이죠. 3배이다. 답은 5번.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이거 자료 해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을 텐데 이 정도 해서 하면은 풀어낼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거 조금만 지우는 방법이 없나? 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선이 이렇게 가야 이렇게 지워지는구나. 오케이. 자, 다 한번 지워볼게요. 자, 오케이. 다 지워졌죠? 자, 됐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죠? 자, 그러면 보세요. T시기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T시기는 갑은 대통령, 을은 의원 내각제. 여기까지만 알 수 있다고. 자, 그러면 T시기에 을국의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잖아요. 그지? 정치적 책임을 지죠. 의원 내각제니까 의회한테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진다. 맞는 말이고. 자, 그리고 니은 기역이 갑국이라면, 그러니까 박귀내가 갑국이라면, 자, 그렇다면은 갑국 T 플러스 1시기의 갑국은 의원 내각제가 되는 것이고 을국은 의원 내각제가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단독 내각 구성할 수 있네요. Y당으로. 그치? 그래서 니은 맞고, 기역이 을국이라면, 그러니까 을국이 바뀌었어. 그러면은 T 플러스 1시기에 을국의 행정부는 을국은 대통령제가 됐어. 그럼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얼핏 보면 맞지. 왜냐면 Y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배출되었는데 Y당이 지금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맞지 하고 맞았어요 라고 할 텐데, 문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예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어떻게 제출합니까? 틀렸죠. T 플러스 1시기에 갑국의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대통령제라면 이 말이죠. 대통령제라면
T시기와 T 플러스 1시기 모두 을극에 의해는, 그러니까 이때는 대통령제이고 이때는 의원내각제죠. 을극에 의해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다? 그럴 리가 없지. T 플러스 1시기에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그러니까 너무 다급해 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한번 쭉 훑고 쭉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 나가시는 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6번. 범죄 성립 요건 중 어느 하나가 갖춰지지 않았대요. 자신의 차를 부수고 도망가는 행위는 멱살을 잡고 흔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갑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경미한 접촉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자구 행위와 관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술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히 부분이 있음에도 경찰의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의뢰 행위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는 심신장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죠. 책임을 조각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책임이 조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갑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됐다는 이야기니까 답은 1번이죠.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배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라는 거니까.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자, 이거는 자구 행위에 관련된 설명이죠. 근데 의뢰 행위는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갑과 달리 의뢰 행위는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의 영향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다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죠. 둘 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얘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고 얘는 책임이 조각되는 거죠. 그치? 을과 달리 갑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이거 긴급 피난이죠? 긴급 피난이 여기 어디 있어요? 둘 다 아닙니다. 갑과 을 모두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 아니죠. 이 친구 을은 책임이 조각됐어요. 책임은 법적 비난 가능성인데 을은 이것이 조각되었기 때문에 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이 친구 범죄 소년이죠. 그러니까 촉법 소년 아니에요. 왜냐면 14세 이상이잖아요. 그죠? 자, 얘도 만 14세 이상이니까 범죄 소년. 을의 동생 병, 얘는 촉법이네요. 촉법 소년과 함께 공공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중 갑의 같은 반 친구인 정이 자리에 두고 간 최신식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갑을 병은 정의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하고 갑이 스마트폰을 절도하는 동안 을과 병은 정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았대요. 이후 정이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이걸 통해서 범죄 행위를 확인했대요. 자, 갑이 기소되면 정도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나요? 정은 지금 피해자예요. 그럼 정도, 얘는 가해자니까 얘는 피해자로 형사재판 당사자가 되네? 그럴 리가 없죠. 갑과 검사. 검사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지. 어떻게 정의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됩니까? 형사재판 당사자는 피고인과 검사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과 검사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병과 달리 갑, 을은 모두 형벌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병은 촉법소년이라 형벌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의 대상일 뿐이지 형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갑, 을은 모두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갑, 을, 병 모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셋 다 일단 미성년자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상 미성년자. 그러니까 19세 미만이긴 하니까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갑과 을은 거기에서도 형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것이죠. 되죠? 자, 그럼 다음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한번 보면 A회사의 인사팀 소속이었던 근로자 갑은 이걸 유출했대요.
그 유출 이런 것들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아서 해고당했는데, 이러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땡땡 지방위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어요. 일단은 주장하고 있는 바는 부당해고죠. 이거 부당해고다라고 하면서 해고다라고 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비회사 제조부서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활발히 참여해온 을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총무부로 사용자에 의해서 전보되었다. 그죠? 이거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죠.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이게 인용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노동자 편을 들어줬다는 소리예요. 지금 둘 다 노동자 편을 들어주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보면 갑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이 결정에 불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정소송의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장과 나가 되는 거죠. 갑은 노동위원회의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 부당해고잖아요. 부당해고 무효소송, 민사소송으로 걸 수 있습니다. 따로. 그죠? 이렇게 가능하고요. 을뿐만 아니라 비회사 노동조합도 을에 대한 전보 조치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자,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피해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받은 당사자와 그 노동조합이 둘 다 재판을 그러니까 그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 지방노동위원회와 달리 중앙노동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아니죠. 달리가 틀렸죠. 둘 다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 다 기각했으니까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와 달리 이번에 을이죠. 이 노동위원회는 을에 대한 전보 조치가 을의 근로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얘도 달리가 틀렸죠. 얘가 인용을 해줬잖아요. 그럼 이거 부당노동행위야 라고 인용을 해주는 거고요. 이거에 불복해서 사장님이 이게 왜 부당노동행위야 라고 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걸 기각했다는 소리는 얘도 역시 근로삼권을 침해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중앙노동위원회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다음 19번. 자, 볼게요. 자, 갑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중국 게임기를 구매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은 이런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거를 성년인 사람에게만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당일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에게 나이를 20세로 위조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갑의 신분증 사본을 확인한 을은 갑에게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답을 보냈다. 여기서 계약이 체결된 거죠. 다음날 오전 갑과 을은 만나서 자신의 용돈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게임기를 건네받았다. 그날 오후,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을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자, 그럼 여기서 법률적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게임기 매매 계약은 갑이 게임기를 건네받은 시점에서 성립한 게 아니라 이 시점에 성립했죠.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것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갑의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게임기 매매를 취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용돈으로 샀으니까요.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으로 샀기 때문에 얘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을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매매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아니죠.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한 그 계약에 대해서는 뭐 철회권 이런 거 없습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처분을 허락받은 이제 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확정적으로 유효한 그겁니다. 그죠?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 을은 갑의 사기를 이유로 게임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그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철회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진짜 사기 쳤으니까 이제. 법조항에도 사기로 인한 그런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을은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 게임기의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권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친구는 지금 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아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에 대한 뭐 확답 촉구권 이런 거 필요가 없다고요. 그치? 자, 그러면은 20번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가 상당히 마지막 문제 한번 보면 A가 그러니까 국제연합 마지막 문제잖아요. 그죠? A가 채택한 결의는 B가 국제평화 유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데에 대한 대응으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B가 제 기능을 못하자. 그럼 여기서 딱 나와야죠. B는 안보리구나, 안전보장 이사회구나 라는 게 확인되고, 그러자 이제 그러니까 거부권 발동한 거죠. 이게 거부권을 발동하면은 제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고, A가 즉각 해당 사항을 논의하고 회원국의 무역 사육을 포함한 집단적 조치를 권고한 사례이다. 그러니까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가 총회가 그러니까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됐다라는 거에서 확정적으로 A는 총회가 되는 거죠. B를 대신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보완적 예비적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럼 국제연합의 최종 의사결정 기관인 A는 주권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기억이 일단 맞죠. 그죠? 자, 니은 B에서 절차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질사항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에게 거부권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절차사항을 제외한 실질사항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B와 달리 A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게 반대죠.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군사적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죠. A와 B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A도 가지고, 그러니까 총회도 가지고, 안전보장이사회도 가지죠.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해설이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네,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겠는데요. 지금 같이 해설해 봐서 알겠지만, 이번 정치여법이라는 이 시험이 이번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깔끔하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는 좀 더 복잡하고 더럽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독해 문제가 좀 나오고 있다. 사회문화도 마찬가지지만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자꾸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독해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이게 무슨 권리에 관한 것인지, 이게 어떤 원칙에 관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독해의 연습이 없다면 이제 뭐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 정립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무슨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지 제시문을 설명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좋아요. 자, 이 정도 하면은 총평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문제들 원래 되게 까다롭게 나오잖아요. 뭐 불법행위 관련해서 뭐 이제 혼인과 관련해서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번 거는 원래 나오던 것보다 덜 복잡해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좀 더 인관이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주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난하게 출제된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치와 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시간이 나면 경제도 해설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이 9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9월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용재 스쿨 S에서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김용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